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2교시입니다. 2일차 수업. 교재를 오늘 수업부터는 6페이지인데 지난주 했던 거 잠깐 한번 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장 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 했던 거 가볍게 확인하시고 돌아가는데 2페이지가 이 법의 변화죠, 그죠? 역사적인 모습인데 9회 때 한번 딱 출제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출제는 안 되지만 한번 올 때가 돼가니까 체크하셔야 되는데 첫째 줄에 보시면 이 법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가장 처음 만나는 것을 효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중개업의 효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고 답이 뭐였죠? 객주.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를 물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조선시대로 오면 그러면 최초의 중개업자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각회, 각회라는 것은 집을 소개하는 사람을 각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해서 집주름 또는 집거간 또는 집비 한자로는 가짜죠. 가거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가볍게 확인하시고. 자, 그러면 이 연역에서 중요한 것이 제일 상단에 있는 자유영업제 중간에 있는 거 찾았습니까? 거기에 밑줄을 하나 꺼봅시다. 그래서 중개업법은 제일 먼저 자유영업제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알아서 했었겠죠. 그래서 자유영업제로부터 출발한 규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중간에 거간인가제, 자유영업제, 허가제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지만 제일 마지막에 신고제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허가제, 동그라미 밑으로 갑니다. 등록제, 동그라미. 그래서 신허 등으로 규제했다. 이 말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걸 수업하면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전달했죠. 신허 등으로 규제되었기 때문에 지금 중개사무소에 가서 이 사무소는 허가 받았습니까? 그런 말 하면 무식해진다 그랬죠. 지금 규제는 등록으로 하니까 등록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고 거기 있는 분들은 우리는 등록을 한 사무소입니다. 이렇게 해야 유식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말을 하나 새겨 놓으실 것. 그래서 순서대로 신호 등을 기억하세요. 그렇게 수업했습니다. 오른쪽 3페이지로 오면 이 법의 성격 가볍게 보시면서 3번에 보시면 재정 목적은 두 번 칠 때마다 한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목적이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업에다가 동그라미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합니다. 중개 질서 하면 틀린다. 그렇게 공부했죠. 거래 체크하시고 최종 목적은 국민 경제에 이바지합니다. 이거를 얼마나 전달하고 싶었으면 개업했을 때 친구가 와서 너는 이 사업을 하는 최종 목적이 뭔데? 이렇게 물으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 이렇게까지 가르쳐 놨습니다. 이 정도로 강조했는데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한다. 이런 문제에 쏘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단원입니다. 1조 보셨고. 자, 제2절 내려오시면 용어의 정의가 들어오는데 제목 딱 보는 순간 용어의 정의는 암기해야 된다. 그죠? 6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다 암기한다는 건 무리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단어를 딱딱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고 1번 내려오면 중개라 하는 것은 3조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를 덕실 변경하니까 그 밖의 권리라는 말을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하나씩은 잡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가면 교재로는 5페이지가 됩니다. 상단에 2번 공인중개사라는 정의를 만나면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공인중개사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부동산을 소개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런 말 하면 다 틀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기억하는가 하면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씩 새겨가야 됩니다. 3번 중개업이라는 정의가 들어오면 3가지 요소가 있더라. 그죠? 1번 타인의 의뢰, 다른 사람의 의뢰죠. 2번 보수를 받고 3번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이니까 1, 2, 3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따라옵니다.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지만 나중에 이 수업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무르익으면 그 말이 왜 맞는지를 이해할 때가 옵니다. 이해할 때쯤 되면 시험 치러 갈 때 다 돼갑니다. 우리말로 하면 철들자 시험 치러 갑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왜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자꾸 따라오셔야 돼요. 4번 중개업자는 별표입니다. 왜 별표인가 하면 원래 하나 나올 때가 돼갑니다. 이 용어 정의는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니까 지금 올 때가 돼가는데, 중개업자라 하면 이 법에 의하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등록한 자의 줄을 딱 끊어놓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면 아까 신호 등 하는 말을 들었으니까 지금 등록한 자라는 말을 예전에는 허가를 받은 자 그런 뜻이었겠죠. 허가제가 등록자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여러 사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장도 있고 실장도 있고 소장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몇 명이다? 딱 하나예요. 등록한 사람 그 이름으로. 그죠? 보통 우리가 말할 때는 사장님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어쨌든 등록한 자를 중개업자라고 한다. 5번 내려오면 소속 공인중개사라는 정의가 있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라 하면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그라미 중개업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보조 동그라미. 그러면 수행, 보조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틀린 것을 찾으세요. 옳은 것을 찾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건드릴 수 있는 게 수행, 보조를 가지고 놀고 있다니까요. 두 가지가 딱 있는지를 딱 보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틀린다. 5번 중개보조원이라는 정의도 시험에 잘 들어옵니다.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어야 돼.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중개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밑줄 껐습니다.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때 보조의 동그라미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데 단순한 업무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전화 받고 커피 끓이고 밀대 들고 청소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서 단순한 업무라는 것은 방금 있다시피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를 단순한 업무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맞다. 이렇게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근데 현장 안내만 해야 되지 오버해가지고 현장을 안내하고 확인 설명서도 작성한다. 그렇게 들어가면 틀린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가 정리됐던 단원입니다. 자, 이제 6페이지로 접어들면 이제 제3조입니다. 상단의 제목이 중개대상물의 범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중개대상물이라는 것이 제3조인데 우리말로 하면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딱 들어보는 순간 이거 좀 중요하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법 제3조는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데, 중개대상물은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죠. 중개업자가 어떤 물건을 거래합니까? 라는 단원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은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이 자동차를 소개한다, 비행기를 소개한다, 텔레비전을 소개한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단에 거기 박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개대상물의 종류 해놓고 중개사법 제3조에서 1. 토지가 된다. 토지의 동그라미. 2번 건축물,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인데 건축물의 동그라미. 바로 밑에 시행령 2조에서는 1번 임목된다. 임목 동그라미. 광업재단 동그라미, 공장재단을 동그라미 합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은 모두 몇 개? 5개예요. 이게 법으로 정해진 물건이에요.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 물건은 1. 토지, 2. 건축물, 3. 임목, 4. 광업재단을 광재 적었습니다. 공장재단, 공재가 중개대상물이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중개대상물인데, 여러분 이 법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83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2013년이 되면 약 30년이 됐잖아. 그죠? 그러면 그때 태어나는 아기가 1살이었으면 지금은 30살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1살짜리가 입던 옷을 30살까지 입힐 수는 없다. 그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 30년 동안 세월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법을 그대로 적용 못하니까 나이에 맞게끔 옷을 바꿔 입는 것을 법을 개정한다 그러는데 많은 내용이 바뀌었겠지만 중개사법에서 한 번도 안 바뀐 게 제3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지금 지난주에 공부했던 제1조, 목적, 용어의 정의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왜? 30년 동안 세월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죠? 사회, 문화, 경제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움직이지 않았던 법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3조 중개대상물은 제목부터 딱 잡아놔야 돼. 중개업자는 할 수 있는 물건이 토, 건, 입, 꽝, 공을 중개할 수 있다. 5가지 무조건 잡으셔야 됩니다. 이 5가지는 한 번도 안 변했어요. 자, 그리고 방금 보다시피 토지 건축물은 우리가 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되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그러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3가지는 부동산이 아니면서도 부동산적인 성질을 하니까 이를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준부동산이 뭐라고요? 부동산은 아니면서 부동산적인 성질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이 준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학개론 시간에는 의제부동산 이렇게도 듣습니다. 부동산으로 봐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나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만을 의미한다 하면 X죠.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고 있다. 이 정도는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면 틀린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본 게 이제 법 조문이었다면 내려가면 3번 중개대상물의 내용으로서 1. 토지는 2. 건축물은 오른쪽에 3번 임목은 이렇게 별도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 물건들 중에서 첫째 토지에 대해서는 중개업자가 토지를 거래할 사람들이니까 그죠? 어떻게 거래를 할까요를 성질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기를 토지를 거래할 때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하는 단위를 알아야 돼요. 이게 기초과정에서 첫 번째 출발이에요. 여러분 구구단 2는 뭐 4, 2, 3은 6을 알아야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단원에서 기초를 배우려면 토지를 사고 팔 사람들이니까 범위와 단위를 알고 출발해야 된다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토지라고 할 때 범위는 어디까지 봅니까? 이렇게 하니까 민법이 뭐라고 제시하는가 하면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를 포함한다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때는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상하를 포함합니다. 이런 말이겠죠. 자, 여기 땅이 하나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이다. 그럼 이 토지를 사고 팔거나 거래를 할 때는 땅 껍데기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권리와 아래에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다 그래요. 땅 아래 권리를 지하권 그래요. 그런데 지하권이라는 말은 없고 지상권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즉 내 땅이 저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내 땅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땅의 범위는 땅 껍데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와 아래를 모두 포함한다. 그렇게 민법이 정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그럼 이런 말을 알아들었던 여러분들은 토지를 거래할 때는 평면적으로 거래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껍데기만 파는, 눈에 보이는 것만 파는 게 아니고 위, 아래를 다 포함하니까 입체적으로 거래한다. 이런 말을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토지의 거래하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 토지를 거래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자, 토지를 거래하는 단위는 필지 단위로 거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는 이런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땅을 한 마리 팔았다, 두 새끼 팔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한 필지 팔았다, 두 필지 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거래하는 단위는 뭐? 필지라는 말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죠. 내 땅 시골에 있는 거 한 개 팔고 왔다. 땅을 잘라서 팔고 왔다. 막 말을 편안하게 하지만 반드시
시골에 있는 한 필지를 팔고 왔다 이렇게 말하시고, 또 끊어서 팔았다, 잘라서 팔았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칼 줄 테니까 땅 한번 잘라볼랍니까? 끊어지는지 잘라지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땅 일부를 잘라서 팔았다, 끊어 팔았다. 말은 그래 하지만 필지 단위로 거래해야 되기 때문에 잘라서 팔았다를 분필을 하고 거래를 합니다. 필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필지를 나눴습니까를 이제 지적법에서 공부한다고. 117번지를 분필을 하면 117의 1을 번호를 달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번을 부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공부하게 됩니다. 어쨌든 필지 단위로 거래합니다.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여러분들은 범위와 단위는 기억해 놓으셔야 된다. 그죠? 크게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새기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물건 중에서 건축물도 중개업자가 많이 거래를 하죠. 그건 사실은 많이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보면 중개업자들이 거래하는 물건이 아파트, 상가, 빌딩이 대다수죠. 사실은. 그죠? 이런 것들을 싹 다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건축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건축물을 중개업자는 거래할 수 있는데, 건축물도 거래할 수 있는 범위와 단위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기초과정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사고 팔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하니까 건축물의 범위는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도 건물이고, 이 신축 중인 건물도 건물이고, 신축 예정인 건물도 건물이다 하여 건물의 범위를 아주 넓게 해석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가보면 건축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요새 6페이지 펴놓습니다. 그 건축법에 가면 건축법에서 건물이 뭡니까? 하면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정합니다. 건물이라는 것은 바닥과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건물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건축법에서 건물은 뭐라고요? 바닥과 기둥과 지붕이 있어야 건물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런데 우리 중개사법에서의 건물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미등기 건물도 건물이고, 무허가 건물도 건물이고, 신축 중인 것도 건물이고, 신축 예정인 것도 건물입니다.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신축 예정이다. 그러면 지금 가보면 건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신축 예정이니까. 그죠? 이 신축 예정인 건물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인데, 이 예정인 건물을 우리 판례는 분양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원래 출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분양권은 거의 해마다 나왔습니다. 사실은. 자, 여러분 아파트 분양받아 보면 이런 말 하죠. 102동 207호를 분양받았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그럼 102동 207호를 분양받았다 할 때 아파트는 지금 있다 없다? 없지. 아파트는 언제쯤 있을까요? 한 2, 3년 지나야 되겠죠. 다 지어야 물건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봐요. 장내 건물도 건물로 보는 거예요. 판례로서 그걸 뭐라 부른다? 분양권이니까. 이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말이 돌아다니죠. 뭐 P가 500만 원 더 붙었다. 마이너스 P가 생겼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니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잖아 지금. 그죠? 분양권은 장내 건물로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원래 출제 문제는 매년 나오지만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되는데 입주권 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X예요.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원을 잘 이해하셨는지를 이렇게도 출제한 바도 있습니다. 중개업자가 거래할 수 있는 건물은 등기된 것에 한한다. OX. X입니다. 미등기 건물도 거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옥탑방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2층 방, 2층 옥상 위에 대충 허술하게 지어진 방이 옥탑방이죠. 나는 옥탑방에 산다. 또는 옥탑방을 세 놓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럼 그런 무허가 건물도 다 거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미등기, 무허가, 신축 중, 신축 예정인 건물을 전부 건물로 보니까 건물의 범위를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을 잘 보시고, 이런 건물의 범위를 보시면서 건물의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나는 집을 한 채 팔았다. 집을 2마리 팔았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건물을 거래할 때는 동 단위로 거래합니다.
이때 동 하니까 뭐 신림동, 흑석동 그런 동이 아니고 건물 동자를 씁니다. 그래서 건물을 사고 팔 때는 집 한 채 팔았다, 두 채 샀다 그러면 안 되고 한 동 샀다, 두 동 팔았다, 한 동을 지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건물을 거래하는 단위는 동 단위로 거래한다. 이런 것들이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여러분들은 기초되는 단어를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그죠? 이 정도는 새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7페이지 보시면 이제 상단에 3번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임목의 동그라미 쭉 내려오면 4번 광업재단 보이시죠? 동그라미 5번 보시면 공장재단 보이죠? 동그라미. 자, 그래서 지금 읽었던 세 가지 물건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광재, 공장재단, 공재는 중개대상물로서 방금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장에서 중개업자들이 하는 물건은 대체적으로 토지 아니면 건물에서 거래가 이루어지죠.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평생 한 건 할까 말까예요. 잘 있는 물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세 가지 물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으로서 중개대상물이었는데 이게 내용이 만만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만만찮아도 공통점은 찾아 놓으셔야 된다고요. 그럼 공통점을 지금부터 찾아가는데 임목하는 말은 한자로 적으면 설립자의 나무목자예요. 그 임목이라는 것은 서 있는 나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나무가 다 서 있지 누워 있는 것도 있습니까? 누워 있는 거 있습니다. 나무를 잘라내면 벌채하면 누워 있죠. 그럼 벌채를 하면 쉽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동산이 됩니다. 그게. 그런데 임목이라는 것은 서 있는 나무인데 요것들은 세 가지는 공통점이 준부동산이다. 요거는 들으셨잖아 지금. 그죠? 이 물건의 특징 세 가지는 준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아니면서 부동산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러면 부동산은 아닌데 어떻게 부동산으로 인정을 해줍니까? 하니까 특징이 등기가 되어 있다. 요거를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등기된 나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무 한 그루도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는 건 이해하십니까? 한 그루에 수천만 원이면 10개면 수억이고 100개면 수백억이에요. 그죠? 그럼 이런 재산 가치 있는 나무를 등기를 딱 함으로써 공시효과를 주는 것은 자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 법을 뭐라고 부른다? 임목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 법에 따라서 이 물건들이 중개대상물이 되니까 특징은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등기 시간에 이제 들으실 겁니다만은 처음 하는 등기를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불러요. 이런 말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등기 시간에 제일 처음에 배우지만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뭐를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이런 세 가지 물건은 등기를 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으면 무조건 X잖아. 그죠? 그럼 기초부터 딱 잡으셔야 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등기가 돼 있음으로써 이제 중개대상물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중개업자는 어디 등기되어 있을까를 알아야 되는 것은 출제위원이 당연히 묻는다고요. 이런 물건을 거래하려면 등기가 돼 있어야 되니까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어디 등기되어 있을까요를 안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제가 되었다면 임목은 그 나무가 서 있는 토지 등기부 표제부의 취지가 기재됩니다. 자, 지금 아마 처음 듣는 분은 등기부라는 말도 만만치 않지만 표제부, 갑부, 얼구 이런 말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앞으로 천천히 다 해갈 겁니다. 그래서 임목은 토지 등기부 표제부에 등기가 되어 있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 나무를 거래할 사람은 중개업자는 토지를 떼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무의 뿌리에다가 등기한다. 줄기에다가 등기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나무 다 캐보니까 뿌리에 등기 안 돼 있네. 다시 심어라. 그럼 나무 다 잡습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서 있는 토지는 중개업자가 주소를 안다고 신림동 27번지에 있는 나무니까 그럼 신림동 27번지라는 토지 등기부를 딱 떼보면
표제부의 등기 여부가 나타나더라. 요거는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임목의 90%입니다. 90%. 토지등기부, 표제부의 취지가 기재된다. 그 다음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똑같은 물건이에요. 이게 똑같은 법에 있는 물건. 그래서 이것들은 어디 등기되어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상당구 사항란의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상당구 사항란 이런 말도 안 쉽죠, 그죠? 그런데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얼구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상당구 사항란이라는 말은 소유권은 갑구 사항란에 있고 저당권은 얼구 사항란에 있다. 해당되는 구, 상당구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상당구 사항란의 그 취지가 기재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이제 입문 과정에서 물건에 대한 제목, 토, 건, 입, 광, 공 5가지 딱 잡고 이거를 거래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냐? 거래하는 단위는 뭐냐? 이런 거는 기초죠. 그 다음 요 3가지 물건의 공통점은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잡혀 있으면 그 다음 이제 수업부터는 살을 붙여갑니다. 이거를 등기를 해가지고 저당권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돈을 못 갚아주면 소유자가 달라지니까 소유자가 달라지면 어떤 법률적인 효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서서히 붙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요 정도의 기초는 잡고 계셔야 됩니다. 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8페이지로 넘어가면 상단에 제2장 공인중개사라는 파트가 들어옵니다. 요게 제2장으로 책은 돼 있지만 우리 법 조문으로는 제4조입니다. 4조가 뭐다? 공인중개사라는 단원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왜 재밌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이 단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오늘 아침에만 해도 나는 공인중개사 공부하러 간다 하고 오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하고 혼자 말했겠지. 그죠? 왜 다른 사람한테 말 잘 안 하는가 하면 떨어지면 쪽팔릴까봐 조용히 옵니다. 좀 조용히. 심정 다 압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가는데 이러면 볼일 보러 간다 이러고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그래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중에 떨어지면 혹시나 쪽팔릴까봐. 그죠? 근데 그런 분은 잘 합격 못합니다. 오늘부터 옆에 사람들한테 나 공부하러 간다 자꾸 이렇게 강조하셔야 돼요. 그러면 옆에 분들이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 야 뭐 벌써부터 공부하냐, 뭐 운전면허증보다 조금 어렵다던데 이런 소리 하는데 공부해본 사람 압니다. 이게 운전면허증보다 조금 어려운지 많이 어려운지. 그죠? 자꾸 이야기를 해야지 주변의 사람이 시작했는 거 열심히 해라, 합격해라 자꾸 이렇게 격려도 해줍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뭐냐 볼일 보러 간다 하고 자꾸 오면 마음이 변했나, 왜 안 나오지, 모임에 안 나오지 이러면서 한 몇 번 들으면 또 한 번쯤 갑니다. 그럼 한 번쯤 가서 소주 한잔 하는 건 괜찮은데 그 다음날 결석합니다. 한 번 가서 빠지고 결석해서 빠지고 이러다 보면 탈락이 코스로 갑니다. 그게. 그러니까 야 나 원래는 공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변 사람한테 강조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켜도 말 잘 안 들어요. 다 심정 다 알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아침에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러 간다라고 나오셨는데 그 공인중개사를 시험은 누가 치고 어떻게 합격하고 어떻게 결정합니까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4조가 공인중개사 파트고 뭐 단원도 알고 있으니까 재미도 있고 시험도 무조건 또 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8페이지 상단에 보니까 여러분이 누가 뭐라 그래도 알아야 될 것, 이 시험을 누가 시행하는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명색이 공부한 사람이 시험 기관이 누굴까요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상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1번 원칙적 실시기관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묶어서 뭐라 부른다? 시도지사가 원칙적 실시기관. 2번 예외적 시행기관장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시험을 누가 실시합니까? 실시기관장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교재가 원칙은 시도지사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누가 실시한다? 국토장관이 실시한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기가 시험 치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아야 되지. 그죠? 참고로 여러분 의사 시험은 치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의사 면허시험, 자격시험 누가 실시할까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행합니다. 뭐 그런 건 몰라도 관계없지만 사법시험 들어보셨죠? 뭐 변호사 시험 이런 건데 사법시험도 1년에 한 번씩 친다 이런 건 또 아시죠? 사법시험 누가 실시할까요? 법무부 장관 명의로 실시합니다. 이렇게 각 시험의 기관장이 다 있다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누가 원칙적으로 실시한다?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장관인데 요게 21회 때 2년 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시험은 원칙적으로 국토장관이 실시한다. 그렇게 나오고 틀린 지문을 찾아라의 답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가볍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칙적 실시기간, 예외적 실시기간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치는 사람을 알았다면 2번 응시 자격의 제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별표 딱 찍어놓습니다. 자, 응시 자격의 제한인데 거기 2번에 3번부터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부정행위로 적발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고는 내국인이거나 외국인을 불문하고 응시 자격이 있으며 이 법 10조에 규정된 결격 사유자라도 이 법에 의한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다. 그러나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야만 중개 업무를 종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자, 실시기관장을 알았으면 응시 자격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물으면 응시 자격은 우리 법에서 제한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신 바도 있을 거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글로벌 시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응시에 대해서 제한이 없으니까 외국인도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어도 되고 남자여도 되고 여자여도 되고 나이에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 없다. 이거 딱 입력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한 없다 이렇게 딱 입력이 돼 있는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내는가 하면 이렇게 냅니다. 15세인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다. 시험 지문에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OX. O 제한 없다 그랬잖아. 그죠?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미국인인 오바마도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OX. O 지금 연령에 대한민국 국민인지는 제한 없다 그랬죠. 행여나 베트남 여인도 응시할 수 있다. OX. O. 근데 응시는 할 수 있는데 베트남 여인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답은 모른다예요. 베트남 여인도 시험 잘 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안 되는데 이러면 베트남 여인 화내는 수 생깁니다. 하여튼 어쨌든 응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제 결격 사유에서 배우게 되는데 황사 오는 날에 그죠? 하늘만 쳐다보고 황사가 오는 날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민법에서는 금치산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황사 오는 날 입도 잘 벌립니다. 그 다음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자도 있지만 1시간씩 웃었다가 닫았다 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를 우리는 한정치산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맛이 좀 같다 이 말이에요.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금치산자도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자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OX. O입니다. O. 그러니까 맛이 갔는데 되겠나 자꾸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제한이 없다 이랬잖아. 그죠? 한정치산자도 금치산자도 베트남 여인도 전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감각을 살리고 싶어서 물어봅니다. 입 벌리고 하루 종일 웃는 한정치산자 자세는 펑퍼짐하게 앉아서 웃습니다. 주로. 자, 그런 사람들이 시험을 칠 수 있다 그랬는데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릅니다. 그래 모릅니다. 이래야 됩니다. 만약 안 됩니다 그러면 웃다가 확 화내는 수 생깁니다. 하여튼 입 벌리고 웃어도 시험은 잘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그건 모른다. 그러면 만약에 합격을 했다면 자격증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갑니다. 지금 세 가지 다 틀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 시험 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또 안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지금. 있다. 시험 치면 된다 안 된다? 모른다. 그죠? 안 되는데 그러면 화낸다니까 지금. 그죠? 모른다. 그런데 만약에 합격을 하면 자격증이 교부될까 안 될까요? 교부한다가 세 가지예요. 자격증은 받아도 정상이 될 때까지 중개업을 못해요. 지금 시험하고 중개업무로 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는 사람이 시험 칠 수 있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부터 틀리고 들어가는 거라 그게. 시험 칠 수도 있고 합격하면 자격증도 교부됩니다. 단 정상이 될 때까지 중개업을 못해. 됐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스토리를 싹 기억해 놓으셔야 돼. 이렇게 좀 과장되게 설명하면 5살짜리 어린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OX. 자, 5살짜리 시험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기는 모르기는 지금 여러분도 헤매고 있으면서 뭐 모른다가 자꾸 답이 일단 5살짜리 시험 칠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 치면 어떻게 된다?
뭘 때려쳐? 모르지. 쳐봐야 알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5살짜리가 합격을 하면 자격증 교부될까요? 안 될까요? 교부된다니까요. 교부를 되더라도 19살 미성년이 넘을 때까지 중개업을 못합니다. 중개업을 못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결격사유다. 이렇게 불렀다니까. 그죠? 자, 그러면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딱 강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2번에 보면 자격 취소자 3년, 부정행위자 5년이라 하여 누구라도 응시를 할 수 있는데 응시를 못하는 사람, 그 우리말로 하면 응시 불가자가 2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다고요. 첫째 누구랍니까?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응시할 수 없다. 아주 귀한 사람이잖아 이게. 그죠? 누구라도 칠 수 있는데. 그 다음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자, 부정행위자는 몇 년 동안?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시험에서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응시 불가자는 무조건 기억해놔야 돼. 이게 아주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막 적다가 보니까 나도 해당되네. 그럼 다음 시간에 집에 가셔야 됩니다.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되면. 근데 이번 시간 끝나고 집에 가면 남들이 또 알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오늘 온 김에 다 듣고 내일부터 안 나오셔야 돼요. 응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옆에 분 잘 보시고 내일부터 안 나오면 저기 해당됐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하여튼. 그죠? 응시를 못하는 사람이 2사람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건 얼마나 시험에 잘 나오겠습니까? 자격증이 있다가 한번 취소된 자는 3년 동안 시험 칠 수 없고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자는 5년간 응시할 수 없다. 이 사람만 시험을 못 치지 모두 다 칠 수 있습니다. 오바마도 칠 수 있고 조지 부시도 칠 수 있고 베트남 여인도 되고 다 됩니다. 오바마 자꾸 이야기 나오니까 그런데 오바마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대통령입니다. 근데 미국 대통령이 한국계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성이 옷이잖아요. 오바마, 그죠? 그래, 우리나라 지금 미국하고 친하대요. 이게 성이 옷이라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 앞에 미국 대통령 누군지 아십니까? 좀 몇 년 지나서 좀 가물하죠? 조지 부시입니다. 조지 부시도 한국계잖아. 조시잖아, 그게. 그래,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친하대요. 한국계가 그 미국 가서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외국인도 가능하고 연령에도 제한 없고 그죠? 그런데 못 치는 사람은 2사람 있다. 꼭 잡고 계셔야 됩니다. 자, 내려가면 3번 시험 방법 들어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3번의 1 첫째 줄에 밑줄 그쳐 자격시험은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줄 다 껐습니다. 1차 시험 과목 2개, 2차 시험 3개, 국가고시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차와 2차로 구분합니다. 내려가면 큰 2번 문제 출제 유형 1차 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선 동그라미 합니다.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기 동그라미. 자, 그러면 1차 시험은 선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내려가면 2차 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논 동그라미.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기 동그라미. 자, 이것도 한번 옛날에 출제가 한번 됐습니다. 1차 시험은 여러분 잘 알죠? 민법이 있고 학개론이 1차 시험 과목입니다. 그리고 2차 과목은 지금 하고 있는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세법이 2차 과목이고 부동산 공법인데 1차 과목은 무조건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선기에 동그라미 하셨잖아요. 그죠? 2차 과목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평을 가미할 수 있다. 논기에 동그라미 한 거예요. 모든 국가고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은 수능시험 다음으로 응시하는 인원이 제일 많은 시험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를 논술형으로 걸어버리면 채점하는데 너무나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1차와 2차는 성기와 논기가 원칙이지만 중개사 시험은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법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1, 2차를 전부 다 선택형의 기평을 가미하는데 기평은 갈로 엮이잖아. 그죠? 이것조차도 채점하려면 부담스럽다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뭘로 공부하고 있다? 선택형으로 나옵니다. 근데 일단 시험용으로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모든 국가고시는 1차는 선, 기,
2차는 논기예요. 근데 중개사 시험은 동일하게 시행한다. 동일하게 시행한다는 말은 1차, 2차는 동일하니까 성기로 가는데 기입형도 거의 안 내고 선택형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딱 해놓으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걸 공부 안 한 사람은 무슨 논문형으로 치는데 X 하고 탁 찍는 순간 느낌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또 만난다. 그죠? 이런 것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상식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딱 주의하셔야 돼요. 1차는 무슨 방법? 선기. 2차는 논기의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서 9페이지 상단입니다. 시험의 일부 면제. 자, 면제해 줄 수 있는 사람 딱 하나 있어요. 누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시험에 한하여 1차를 면제한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근데 요것만 면제해 주는데 원래도 시험이 나왔어요. 예전에는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 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자는 1차를 면제해 준다. 옛날에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그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잖아. 그죠? 원래 시험도 그거 나왔지만. 그러니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도 공인중개사가 되고 싶으면 별도로 시험 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되겠죠? 그죠? 면제해주는 자는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자는 원래도 출제가 됐는데 그게 왜 나오는가 하면 그죠? 이런 판례가 만들어져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변호사 자격이라는 것은 사법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나라의 제일 고급 자격증이 그래도 사법시험입니다. 지금 사법시험에 1년에 합격자가 1000명 나옵니다. 1000명이 나오는데 지금은 대략 이야기는 앞에 50명은 판사로 임용되고 나머지 한 150명 그러니까 200등까지죠. 나머지 150명은 대략 검사로 임명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800명은 변호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변호사 자격증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뭐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연수원 성적이 1등, 2등에 앞에 1, 2등이 있어도 나 변호사 하고 싶다 이렇게 로펌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한 50명은 판사되고 150명은 검사되고 나머지 임용 못 받은 사람은 전부 800명이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1000명을 뽑는데 거기다가 또 추가되는 게 로스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어요. 로스쿨하고 사법시험이 지금 병행되는데 여기 내년쯤 되면 이제 사법시험은 폐지가 돼요. 이게 그런 일정하게 이제 같이 가고 있는데 로스쿨이라는 것은 로스쿨이라는 법학 전문 대학원을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을 칠 자격을 줘요. 그 이제 로스쿨이 이제 막 지금 출발해간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로스쿨 졸업생들 중에서 별도로 시험을 치면 이제 변호사 자격을 주는데 합격률이 대충 한 75%는 돼요. 그러면 로스쿨에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변호사가 될 가능성은 많겠죠. 한 7, 80% 합격을 시켜주니까. 근데 이제 국가가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제도가 뭔가 좀 안 맞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로스쿨을 왜 만들었는가 하면 이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한 사람을 검사, 판사로 임용하다 보니까 21살짜리도 시험에 합격하면 판사도 될 수 있고 검사도 될 수 있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판사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해야 되는데 머리가 좋아서 시험은 합격했지만 세상살이는 많이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뭔가 판단을 내리는 게 문제가 많더라고. 살아보니까. 그죠? 또 21살, 22살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찾아보는데 인생을 짧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런 죄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렇게 깊게 생각을 못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로스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로스쿨을 만들면 6년 동안 공부를 하고 거기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검사, 판사를 뽑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이가 최소한 30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생을 어느 정도 좀 익은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해봐라. 이게 더 좋은 제도다. 그래서 이제 로스쿨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그걸 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또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가 많은가 하면 별도로 로스쿨에 6년 동안 다니는데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 그죠? 이게 완전 무슨 귀족 학생을 만드는 그런 제도다. 그 다음에 또 뭐 한 80% 합격하면 나머지 20% 안 되잖아요. 20%는 또 다시 재수하겠죠.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을 계속 시험에만 6년씩 10년씩 묶어 놓는 것은 이게 사회 발전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또 이래가지고 또 뭐 반대한다, 찬성한다, 왔다 갔다 해요. 뭐 제도라는 것은 다 좋은 것만 있고 다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지금 병행을 하는데 사법시험에 1000명의 합격자가 나오는데 로스쿨에서도 또 변호사가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 1년에 변호사 되는 사람이 1500명이 넘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률을 받아야 될 조문 이렇게 의뢰할 수 있는 손님은 한정이 돼 있는데 변호사가 수천 명씩 막 쏟아지니까
변호사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긴다. 이런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사무실 유지도 못하는 사람도 생긴다. 뭐 잘하는 사람도 잘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최고급 자격증인 사법시험은 모든 법을 관리하는 것은 그 자격증에서 주어진다고요. 사법시험을 쓸 때는 해당되는 과목들이 전부 법과목이니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딱 하면 세무사를 할 수도 있어. 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법을 적용하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해준다니까요. 회계사도 할 수 있고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법무사를 해도 돼요. 법무사가 뭔가 하면 등기법에 따라서 등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법이 들어가는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변호사 자격증이 아주 고급 자격증입니다. 그냥 여러분 보통 평상시에는 그냥 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 변호사법 위반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동네에서 그죠? 두 사람이 사소하게 이제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더니 사소하게 좀 이렇게 싸울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파출소에 잡혀갔어. 그러니까 동네 반장님이 내가 파출소 소장님을 잘 아니까 내가 가서 말을 잘해가지고 풀어내 보겠다. 이럴 수 있잖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죠? 이웃 사람이 싸우다가 파출소 갔는데 동네 반장님이 내가 소장님을 잘 아니까 가서 이야기를 잘해가 풀어올게. 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지만 그게 법으로 걸리면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그런 행위는 누구만 할 수 있다? 변호사만 할 수 있는데 반장님은 변호사 자격증 없을 거 아니라. 그죠? 그럼 요거 걸면은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변호사법이라는 것은 안 걸리는 법이 없어. 근데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해도 돼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변호사라는 자격증이 우리한테 다가오면 굉장히 크게 다가온다니까요. 그런데 서초구에 있는 어떤 변호사가 그죠? 변호사 사무소를 차려놓고 가만히 보니까 중개사도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죠? 그러면 자기가 변호사 시험 합격했는 자격증이니까 법을 다 전공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럼 공인중개사법도 전부 법을 공부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서초구청에 공인중개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등록 신청을 내니까 서초구청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고 반려를 딱 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왜 변호사가 모든 법에 관련되는 과목은 다 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못하게 하느냐 하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하니까 재판의 결과가 뭐로 나왔는가 하면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려면 변호사도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온 거예요. 판례가 나오니까 거기 시험에 잘 거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도 자격이 있으면 시험을 면제해 준다. 이런 말하면 무조건 틀리는 거라. 그죠? 변호사도 뭐 해야 된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자꾸 나와요. 한 2번쯤 나왔어요, 그게. 자, 그럼 여러분한테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 시험을 면제해 주는 사람은 누구?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를 다음에 1차를 면제해 준다. 그거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이건 아주 가볍지만 조문은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4번 내려오면 시험의 시기는 매년 1회 시행한답니까? 이상 시행합니까? 이상 시행한다.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매년 1회 이상 시행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 4번 뭐 시험의 실시, 공고 이런 거는 가볍습니다.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서 중요한 게 10페이지입니다. 나머지들은 가볍게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자격증을 땄는데 자격증이 취소되는 사유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오른쪽 11페이지 상단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무조건 나온다 그랬죠?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면 부정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 자기 이름을 빌려주는 경우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말이 3번하고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4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정지의 동그라미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하면 또는 5번 역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정지의 동그라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다른 중개업자의 고용인이 되거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이게 4번 5번을 딱 묶으면 이 말이죠.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취소시키겠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죠? 마지막 6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징역형 동그라미. 자, 그래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는 자격 취소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가 나타났고 지금 동그라미를 했는데 앞으로 노래 제목을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부릅니다.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양, 대, 부, 정, 징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다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양대부정징하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양이 뭘까요? 양도하거나 이제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시험 칠 때까지. 그죠? 대는요 대여하거나 양도는 니 쓰라라고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빌려주는 거하고 똑같죠? 대여는 한 달에 얼마씩 주고 쓰라. 이거 대여라 그래요. 부가 뭐였죠?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정은 방금 했죠? 정지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고 있거나 그죠? 징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앞으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날아간다. 이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지금은 제목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래놓고 양이 뭔데 대가 뭔데는 시험 칠 때까지 가면 돼요. 안 바빠요. 그죠?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양대 부정징 정리하시고 내려가면 3절 자격증의 재교부. 자, 뭐 당연합니다. 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자격증을 잊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는 자격증을 줄 것입니다. 누구에게 재교부 신청합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2번 이 경우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는 납부합니다. 자격증 한번 받은 자가 잊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받을 때는 수수료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왜 모르는가 하면 지금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니까 서울지방이 다르고 경기도지방이 다를 것이니까 여러분은 금액을 물을 필요는 없다고. 근데 이거를 지자체 조례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된다. 이러면 틀리잖아 지금. 그래서 금액을 모른다라는 느낌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왜? 지방마다 다를 거니까. 서울지방, 부산지방, 경남지방이 다 다르겠죠. 그죠? 지방자치단체 조례 이거 기억하시고 마지막 4절 유사명칭의 금지. 자,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거 당연하죠. 밖에 나가보면 그죠? 공인중개사 다니면서 나 공인중개사요 이러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겠지. 그죠? 그것을 금지한다. 아주 가벼운 단어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들 시험에서 공인중개사도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안 나오겠죠. 그건 당연히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문제를 닦을 때는 위반하면 제재가 뭘까요? 이거를 묻습니다. 마지막에 줄 거야 되겠죠?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느낌을 가져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시험을 합격하시잖아. 그죠? 합격하셔서 나는 공인중개사요 이래더라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합격도 안 해놓고는 나가지고 나는 공인중개사요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그래서 이 형벌을 기억하라고 시험에 합격하면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기억하기가 좀 좋잖아. 그죠? 시험에 합격하시면 얼마 번다고요? 1,000만 원 안 되고 1년에 1,000만 원. 이렇게 형벌을 기억하셔야 돼요. 유사명칭 위반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 사유다. 형벌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조 공인중개사 파트는 가볍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이렇게 읽으면서 정리해 놓으실 것. 이제 넘어가면 12페이지. 이제 여기서부터가 우리 수업의 본론입니다. 본론. 자, 상단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소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 했는데 이 말이죠. 자격증을 이제 따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셨고 자격증을 따면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시겠죠. 그럼 중개업을 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사무소 등록이라 그런다니까요. 이제부터 영업을 하는 목적을 법으로 배웁니다. 이게 이제 오리지널 파트입니다. 10분 쉬었다가 개설 등록합시다.